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4년 동안 우리는 12명의 대통령을 가졌고 지금 13번째 대통령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퇴임 후는 대부분 불행했다.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정략적으로 폄훼되기 일쑤였다. 그동안 편향되고 부정적인 평가에 가려져 있던 대통령의 업적을 한 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의 리더십과 연관지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에 담겨져 있는 헌신과 희생, 그리고 숨겨져 있는 나라 사랑의 정신을 찾아내 대한민국의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독재 정권에 맞서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3전 4기 도전 끝에 정권 교체를 이룬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그는 준비된 리더였다. 성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하느냐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공의를 위해서 산다. 라고 거기에서 타협을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지도자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완성이 되어 있었던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은 물론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적인 정치인, 학자 등도 높이 평가할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어려운 시기, 냉정한 통찰력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통해 그의 리더십을 분석해보자.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여야 간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진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우리에게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당선일부터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열매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은 국가부도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했다. 충격을 넘어선 공포감이 한국 사회 곳곳을 강타했다. 가장 큰 건 대량 실업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었죠. 당시 그 30개 재벌 기업 중에 16개가 무너졌으니까 또 재벌 기업 또 밑에 무슨 뭐 원하청 관계든 뭐든 이게 연쇄적으로 이제 영향을 줬었고, 그래서 실업률이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였었거든요. 매년 10%씩 성장을 한 30년 쭉 해왔으니까. 그래서 한 2%대 뭐 이렇게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는데 그게 뭐 8%까지 오르고,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이 한 해에 13%가 줄고,
건설도 무너지고 다 하니까 건설 쪽에서 한 25% 고용이 줄고. 그러니까 뭐 대량 실업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또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여서 굉장히 암울하고 어려운 그런 사회였었죠. 외환보유고 단돈 39억 달러, 원달러 환율 1965원. 최악의 경제지표에 김대중 대통령은 외화 유동성 확보에 주력. 취임 한 달 만에 외국으로부터 214억 달러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부실기업 정리와 기업 간 빅딜, 은행 퇴출 등 사상 유례없는 구조조정을 이끌어내야만 했다. 뭐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그게 이제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게 이미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4대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재벌 문제가 있으니까 차입경하는 재벌들에 대한 재벌 개혁. 그 다음에 재벌에다가 그냥 무조건 잘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돈 빌려주고. 그래서 옛날엔 돈 빌려줘도 망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돈 받아왔으니까 그냥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빌려줬던 금융시장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옛날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라는 게 없어요. 해고가 불가능한 노동법이었어, 우리나라는. 해고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경영상의 이유로. 그래서 노동시장에 그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라는 그걸 도입하면서 좀 유연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노동시장 개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부분 개혁에서 방만하게 이제 공기업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공공부분 개혁, 이 4대 개혁을 이제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고요. 이거는 IMF가 이제 해야 돼서 한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김영삼 정부 때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계속 이제 지연됐던 과제들이죠. 근데 이제 위기가 닥치고 하니까 밀어붙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도입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은 거셌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노조와 사업주 모두의 희생과 협력 없이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노사정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민과 소통하며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그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국민도 점차 호응을 보냈다. 장롱 속에 모아둔 돌반지, 금반지까지 들고 나온 금모으기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간 것이다. 1998년 4월까지 계속된 이 운동은 전국에서 무려 350만 명이 227톤의 금을 내놓았다. 당시 시세로 21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다. 1998년 2월 수출이 21% 급증, 무역 흑자가 32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모은 금 수출액만 10억 5천만 달러였다.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정부와 국민이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한 개혁 덕분에 1998년 마이너스 6.9%까지 하락했던 경제 성장률은 1년 뒤 9.5%로 회복됐다. 그 결과 2001년 8월 IMF에서 빌린 195억 달러 전액을 조기 상환, 4년 만에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 속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 그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보 강국의 건설이었다. 새정부는 우리 전환 세대가 지식 정보 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컴퓨터를 가르치고 대학 입시에서도 컴퓨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어 정보 대국을 토대를 튼튼히 닦아 나가겠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사회와 경제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엘빈 토플러를 비롯 빌 게이츠, 손정희 사장을 만나 정보와 산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국가의 미래를 설계했다. 그때 우리가 외환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 외환 위기가 되니까 구조조정이 문제다고 막 했는데 구조조정만 해가지고는 다운사이징, 규모를 줄여놓으면 어마어마한 실업자가 생기고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IT다. 이렇게 해서 IT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을 만드는 걸 한 거죠. 디지털적인 마인드와 사고, 그리고 멀티 유스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 언제 어디서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성이 다양성의 활력. 근데 우리 국민은 그걸 갖고 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하고 덤벙덤벙 한다고 그게 과거에는 비판받았는데 이게 IT 사회에서는 최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 우리 민족성 이게 딱 맞습니다 하고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그거를 보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3년 안에 전자정부 만들고 세계 최선두 정부와 국가가 됐고 IT의 모든 표준은 우리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도.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정부는 4년간 10조 2천억 원을 초고속 통신망 구축에 투자했다. 집중 투자는 곧 효과가 나타났다. 1999년 37만 명에 불과했던 가입자가 2001년 2,400만 명으로 불어났고 인구 대비 인터넷 보급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에 올랐다.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함께 IT 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도 힘을 쏟았다. 2002년 12월 전국 초중등학교에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33만 명의 교원에게 PC를 보급했다. 또한 정보 소외계층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와서 왜 우리한테 와서 삼성을 찾아오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기술과 경제와 통상과 이 모든 게 안보와 결합되어 있는데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안보에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필요하는. 이게 뭐냐? 이게 IT의 이거고 이것이 4차 산업의 시대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의 우리의 문제를 국내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세계사와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인식을 하고 정책을 펼쳤던 게 IT 정보화의 성공의 요인이죠. 지식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인 IT 벤처 육성 정책을 펼쳤다. 이제 이 정보화 시대,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문화적 아이디어 혹은 모험심 가지고 덤비고 이런 사람이 필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빌 게이츠가 되려고 이 손정희가 되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내 IT 산업의 1세대로 2000년대 대한민국의 IT 발전을 이끈 이들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 내에 고속 성장을 이뤄냈다. 이처럼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미래 세대가 주도하는 IT 강국, 한류문화 강국이 만들어졌다. 김대중 대통령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장벽이 없고 문화라는 것이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발전하고 그것이 평화의 기반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멍해를 벗어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려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선언과 함께 98년에 10월에 오부치 수상하고 정상회담하면서 과거를 넘어서 미래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하자. 그래서 문화산업의 한류 문화와 오부치 김대중 공동선언이 같이 맞물려서 한류의 문화를 꼽히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98년 전까지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일본 가서 공연을 못했어요.
한일 문화 개방 다음에 처음으로 일본 가서 공연 문화라는 걸 할 수 있었고, 일본의 공연 문화 때문에 일본의 매스컴과 그 공연 문화를 통해서 세계로 번져나갈 수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가 세계와 한류하는 데 통로가 됐던 거죠. 지장형 리더로서의 김대중 리더십은 외교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사과했고 양국은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우리에게 외교는 명줄이나 다름없다. 한반도는 4대국의 이해가 촘촘히 얽혀있는 기회이자 위기의 땅이다. 도랑이 든 소가 되어 휘파람을 불며 양쪽이 풀을 뜯어먹을 것인지, 열강의 쇠창살에 갇혀 그들의 먹이로 전락할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다. 국제정치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대한민국. 우리가 현명하고 전략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사구실을 내세운 김대중 대통령은 국익우선의 현실주의 외교를 추구한 것이다. 뭐 이걸 안 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의 이제 생명, 국민들의 생명, 또 민족의 어떤 안위, 국가의 안위, 이거 좌우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제 그런 4대 강국이라는 이제 그런 지정학적인 요충지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외교는 우리의 어떤 운명과 생존을 저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어쨌든 이제 또 수출 지향적인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은 외교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먹고 사는 문제하고 또 깊게 연결되는 사안인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정책은 주변 사강과의 외교에 있어서 기본이었다. 그는 객관적이고 현실주의적 접근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틈나는 대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세계에 알리며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니까 국익을 위한 실리 외교를 추진하는 건데, 그걸 위한 어떤 디테일한 전략 방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위치를 너무 비관적으로 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이런 어떤 본인의 정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외교에서 당연히 나타나고요.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에 대한 어떤 신뢰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분이 큰 장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교에서 아주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2000년 3월 유럽을 순방 중이던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한 획을 긋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은 우리의 특사 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국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성의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통일 독일의 수도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 북한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고차원적인 외교를 펼친 것이다. (2000년 6월 13일) 평양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반세기 동안 쌓인 한은 한꺼번에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입니다. 이번 저의 평양 방문으로 온 결의가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 통일의 희망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를 제시하며 복지사회 구현을 통일국가의 목표로 설정했다. 그 3단계를 하는 데 있어서 3개 통일 원칙이 있어요. 자주, 민주, 평화. 그러니까
자주라는 것은 우리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외국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 손으로 한다. 그 다음에 민주로는 결국은 어떤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서 통일을 될 수 있는 거 아니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는 무력을 통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통일이 그냥 마음에 원한다고 해서 심정적으로 원한다 해서 그렇게 모든 무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씩 무리 없이 해나가야 된다라는 정신을 나타낸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주장했던 3단계 통일론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우리 이 두 사람이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남북한 두 정상 간의 합의는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반세기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남북 간의 평화가 있어야 세계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평화를 하려면 과거를 넘어서야 된다. 일본과의 화해처럼 민족이 자주적으로 세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서로 화해 협력하고 단결하고 이렇게 가자. 그래서 5개항에 합의를 하고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경제적으로도 세계 선두 국가가 되고 우수한 민주주의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단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다. 사회적인 원한과 갈등이 많은데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경제 성장도 민주주의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법과 정의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용서와 화해가 이 길을 해결하는 길이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시면서 전직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탄압했던 전직 대통령이나 모든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도 정치 보복을 안 한 거죠. 그분의 이제 그런 삶 자체가 그런 거고 그것이 바로 그 역사 속에서 남북 간에도 그래서 북한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을 신뢰하니까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평화의 길을 같이 열어간 거죠.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되며 한반도의 대립구도는 크게 완화되었다. 이산 가족들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꿈에도 그리던 금강산 여행길도 열렸다. For his work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South Korea and East Asia in general, and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in particular. 뚝심 있게 추진한 한반도 평화 정책. 노벨 평화상은 그런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인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상은 영광이면서 새로운 시작이었다. 노벨상은 영광인 동시에 무한한 책임의 시작입니다. 나머지 인생을 바쳐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임기 중 지속된 그의 대북 포용 정책은 접촉, 제공,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 화해, 협력, 공존을 모색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과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김대중 평화사상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을 둔 평화사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 인권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이 대접을 받지 않고서는 무슨 평화가 가능하냐라고 생각하셨던 철저하게 그런 생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김대중 평화사상은 실천사상이세요. 이게 실천을 한마디로 이 사상을 실천하시고 이걸 종합적으로 결합돼서 나타난 구호가 그 실천 강령이 바로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평생을 현실 정치에 몸담으며
여야간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초유의 외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낸 김대중 대통령. 미래를 보는 통찰력과 식견으로 영광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다.